다 아시죠? 네. 홍초록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랭이님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자기소개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년차 에코노미스트고요. 국민연금이나 KB국민은행 딜링룸,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뭐 증권사에서 전략팀장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작가이자 초빙 교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 말 많은데요. 요즘 시장, 수도권 뭐 전국이 지금 불장이긴 한데 네. 좀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스럽죠. 걱정스럽다. 예, 저도 뭐 올해 연초에 어디 뭐 일간지에서 설문할 때 올해 서울 몇 프로 봐요 이럴 때 제가 한 8% 이야기해가지고 가장 상승률을 높게 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틀렸으니까 이미 8% 넘었잖아요. 예, 뭐 저도 이건 상상을 못했고 특히 임대차 3법은 제 꿈도 못 꿨어요. 이거를 지금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계획들은 있었던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근데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입주 물량 준비됐을 때 그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그냥 8월에 그것도 뭐 별로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바로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전세를 급등시키니까 뭐 이제 예전에는 고가 주택이라든가 좀 재료별로 제가 그 좋아하는 빠숑님이 이야기하는 질적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떤 호재가 있고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내재 가치 분석이나 또는 비교 가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 괜찮구나 해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장이 질적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양적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아파트다 그러면 얼마, 김포시 아파트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소지역이 아니라 단지가 아니라 전체 시장 단위로 뭐 가격이 얼마 이하냐로 움직여버리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그럼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운도 없었고 정책도 잘못했고 운이 없었던 건 일단 코로나 쇼크. 물론 이제 작년부터 금리 인하 중이긴 했는데 올해 코로나 쇼크 없었으면 이렇게 제로금리는 안 갔겠죠. 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급박하게 제로금리를 가게 된다라는 건 좀 너무 과한 거니까 그런 제로금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게 뭐 제일 크고 증시에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에 돈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제로금리일 때 가장 좀 효과를 보는 시장이고 미국도 뭐 당장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제로금리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임대차 3법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세서 막 70이나 뭐 613이었나요? 아무튼 617. 617. 예,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8월에 그런 정책이 덜컥 시행에 옮겨지면서 전세 가격이 그 전부터 이제 급등하기 소문이 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값 상승도 집값 상승이지만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거에 좀 동의하셨던 분들 입장에 흔들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걸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르다가 정부가 저렇게 3기 신도시도 하고 사전 청약도 해주고 하면 뭐 몇 년 뒤에 잡힐 테니까 좀만 이번에 돈 모으면서 기다리자. 그렇죠. 좀 주식으로 피신해 있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요새 분위기는 주식 팔고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오는 되게 많이 관측돼서 실사례를 하나 제가 뭐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제 아는 아주 절친한 후배가 거의 이제 뭐 동생이죠. 고정되는 후배가 김포의 모 단지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흑수저들끼리 결혼해서 돈도 이제 열심히 모으고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막 좀 커리어가 쌓이면서 이제 좀 돈 버는 친구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 그 애널리스트들의 특징이 주식 너무 좋아하니까 애널리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펀드도 꽤 많이 하고 뭐 해외 투자도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집이 팔렸는데 이번에 팔렸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샀대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예, 안 보고 그냥 덜컹 그냥 사더래요. 그래서 호가가 얼마 올랐는데 그랬더니 그전 호가에 비해서 한 2억 올랐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아파트들 얼마 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호랭이님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 네. 얼마다 어느 단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 친구 전세가 2억이 안 됐는데 당장 몇 개월 새에 오른 집값의 상승이 2억이라는 건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너무 완전 좌절하죠. 술 한잔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블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을. 너무 우울하다 이게 부동산 얘기는 하면. 아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부동산 블루군요 이제는. 네. 아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책도 주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급등하고 매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맞는 말인 게 일단 뭐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주니까 입주 물량 줄 때 아무래도 전세는 좀 오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거의 제로였어요. 저는 뭐 그 통계를 늘 물가 때문에 보거든요. 전세 가격은 물가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 물가.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이라면 100 중에 한 9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임대 관련
물가거든요. 그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임대 관련 물가를 좌우하는 게 이제 반은 전세, 반은 월세니까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임대 물가에 거주비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건 맞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때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전세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살게 해주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임대차 시장이 아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한 8년 살고 그러는데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막 2, 3년 주기로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동 수요도 되게 많다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고 안정시켜야지.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동 수요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다라는 걸 잊어버린 게 이번에 좀 문제를 일으킨 요인 아니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30대들의 영끌이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 비율중을 보면 연령대별로. 사실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은 일이죠. 죄송합니다, 30대 분들. 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모든 자산 시장이요 한 번도 매매 안 해봤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되게 위험해요. 예, 그 주식에서 저희들이 이제 애기 등에 업은 아줌마가 객장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이 주식 시장에 나타났다. 그럼 굉장히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올 돈들은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투자 기반이 늘어나는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좋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30대들이 전체 상반기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그 매매 건수를 보면 1등이 30대예요. 2등이 40대. 그러니까 40대보다 30대가 숫자가 훨씬 적은 거 아시죠? 그 베이비붐의 후반에 태어난 X세대들이 지금 40대인데 40대는 매년 한 90만, 100만 태어났던 세대들이고 지금 30대 밀레니얼 세대들부터 시작해서는 80만에서 60만 태어난 세대니까 같은 30대, 40대라도 숫자가 차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은 30대가 지금 매수 1위. 이게 뭘 뜻하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하고 두 번째 기다리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기대도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의 거주 매력이 높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전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가격의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그 돈 주고 전세를 올리면서 매덕 올리면서 사주느니 계약을 하느니 집을 사자라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다 겹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사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동산을 고르는 눈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역시 30대 주택을 사봤던 사람으로서 처음 주택 샀던 것도 재밌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지만 매매 잘 못했거든요. 사실 별로 좋은 가격에 못 샀고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냐라는 후회도 그 전에 그 뒤에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매매는 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30대들이 지금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또 제소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공감하나 시장 전체를 본다면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재료가 돼버리죠. 협상력도 좀 약하시고 고르는 눈도 상대적으로 좀 여류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끌해서 다급하게 이제 패닉 바이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매매가 이렇게 호가의 상단을 잡게 되거든요. 상한가의 사자 주문인 거죠.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30대들이 들어오는 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일은 아닌데 당장을 보면 폭발력, 그러니까 급등을 유발할 요인이니까 무섭죠. 야,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구나 싶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6년이나 2008년에 보고 처음 보는 14년에서 12년 만에 처음 보는 이제 과격한 급등세가 출현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때 급등하고 지금 급등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때 급등은 그래도 비성적인 면도 굉장히 컸어요. 그때도 그 유명한 뉴타운 장세입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 강북에 있는 주요 노후주택 지역들을 1기, 2기, 3기로 계속 뉴타운 지정을 하면서 총선거가 2008년에 있었는데 2008년 총선거에서 각 지역구에 나오시는 출마자들 대부분이 전부 자기 지역에 뉴타운을 유치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호재가 터지면서 노도강 장세가 펼쳐졌죠. 노원도봉 강북 장세가 펼쳐져서 그때 웬만한 그때입니다. 그때 노원도봉 강북의 웬만한 30평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 다 넘었죠. 그 전에 1,000만 원대에 있었던 게 1, 2년 만에 더블이 났어요. 순식간에. 그때 당시에 날렸네요. 네, 제가 살았던 모 신도시도 역시 더블 났고요. 그래서 뭐 놀랐죠. 아니 이게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강남만 막 불이 붙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순식간에 주변 지역까지 다 불이 붙는 시장으로 가면서 특히 노후 아파트일수록 더 인기가 좋은 그리고 지분 쪽에서 이제 상가 뭐 빌라 막 사던 그러던 게 이제 왜 무너졌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급등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2005년부터 시작됐던 2003년이군요. 2003년부터 시작됐던 2기 신도시들의 조기 입주 물량들이 2008년, 9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이제 그때 무너졌죠. 이런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뭐 점진적으로 그냥 연 한 4, 5% 오르고 뭐 어떤 좀 많이 오르네 8, 7, 8% 오르고 뭐 이렇게 가는 시장,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보면 차별화도 좀 이루어지고 가격별로 보면 이렇게 딱딱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이 촘촘하게 가격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저 여기까지 1분 차이냐 2분 차이냐 뭐 이런 걸로 가격 차이도 좀 나고 네. 용적률 차이도 딱 반영돼 있는 그런 시장이면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이제는 뭉뚱그려 가는 것 같아요. 통으로. 통으로 가는 시장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88년 시장이 제일 무서웠는데, 88년 다음으로 무서웠던 시장이 2006년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번엔 또 보네요. 8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국이 불바다였습니다. 그때는 단독주택도 한 해에 30%, 아파트도 30% 오르는 통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 구분 없는 시장이었죠. 예,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뭐 광역시 출신이어서 그때 이제 방위병으로 복무한다고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런 기분 있잖아요. 갑자기 다 부자 되는, 우리 집도 부자야 뭐 이런 기분 있잖아요. 전혀 개발될 가능성 없는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 집이 뭐 따블이 났네 따따블이 났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들이 막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었죠. 그게 이제 국민주택 200만 호로 끝났고요. 정리가 됐죠. 또 그리고 금리가 그때 시장금리 16%까지 갔습니다. 92년 금리가 16%까지 갔죠. 뭐 그러면서 끝났고, 이제 2006년은 아까 말씀드린 2006에서 6, 7, 8에서 이제 2006년이 강남 고점, 네. 2008년이 강북 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하는 건 명목 가격이 아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6년 강남 고점, 2008년 강북 고점 치고 명목 가격은 11년 고점이지만 실질은 2008년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우스푸어 사태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또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 특히 MB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했었던 반값 아파트, 네. 뭐 그런 제도들 여러 가지, 사전 청약 이런 게 다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 뒤로 한 6년, 7년 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이 6년이냐 8년이냐 물으시면 저도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다만 2006에서 2008년 사이에 봤던 대단히 강력한 상승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역대 최장 상승장 아닙니까? 유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J 정부 시절에 2004년이 한 해 빠졌어요. 근데 그걸 뭐 빠졌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잠깐 빠졌다가 5, 6년이 역사상 최대 불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굳이 보면 99년부터 2008년까지 거기도 9년 올랐죠. 이번이 연속 상승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연속 상승장이지만, 사실 뭐 시장의 그 강세, 불바다로 생각하면 2002년, 3년부터 시작돼서 6년까지 올랐던 그 강세장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죠. 지금. 24번째인가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횟수도 모르겠습니다. 카운팅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김포도 들어갔다. 네. 해운대도 들어갔다. 해운대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최근 업데이트된 규제가 아무튼 요거니까 뭐 대책이죠. 규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대책인데, 전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너무 까칠한가요? 죄송해지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근데 오래됐다. 이게 그 2018년인가 17년에 중장기 주택 공급 대책 그 70만 호 건설한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또 6.17이었나요? 그때 아마 뭐 서울 지역의 사전 청약에서 또 12만 호, 13만 호 뭐 공급한다라는 거. 그런 거 나왔던 거랑 더블 카운팅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정책 중에 전세 관련 대책을 다시 꺼내서. 네. 그때 막 발굴해오라 막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걸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요거 호텔 리뉴얼 해가지고 임대로 전환하는 거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가 호텔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좀 유흥가예요. 좀 골목 좀 무섭죠. 네,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밤에 좀 이렇게 취객이 많은 동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급으로 전환시키는 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후드부터. 부엌 넣어야 되고요. 또 호텔 대부분이 바닥 난방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이해해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 관광객 안 오면서 호텔 다 공급 과잉인데 저거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겸사겸사 하자는 건 아는데, 종로 쪽에 있는 몇몇 호텔들의 리뉴얼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치 않은, 돈도 많이 잡아먹으면서 효과는 그렇게 크게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미분양 났거나 뭐 여력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인기 없는 지역일 가능성이. 근데 왜냐하면 미분양 나고 뭐 공실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그 상업용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사무실을 이렇게 주거용으로 다 전환시켜주고 그런 규제를 확 완화해버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또 지원금 주고 돈이 왕창 들어가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뭐 보죠. 뭐 내년 예산안이 지금 심의 중이니까 내년 예산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나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아이고 빡시다님을 참 좋아하는데 네. 교통망 보면 주택시장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꽤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분 책을 읽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느꼈던 게 야, 정말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이렇게 철도 계획, 도로 계획 나왔다.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티스푼으로 공사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공감이 확 되는데요? 아니 그 팬입니다. 알고 박시다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빠숑님도 좋아하고 김종률님도 좋아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디테일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정책을 보는 입장인데 그런 세세한 것들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뭐 공사를 착공을 하는데 땅을 파고 현장 소장님 이름도 딱 박혀 있고 예산이 뭐 국가 국책 예산이 몇 조, 몇 천억 이런 게 빡빡 투입되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지자체들끼리 알아서 하고 또 신도시 할 때 그 개발 분담금 냈던 거 그거 긁어서 하고 이러면 티스푼 공사 되기 딱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 그 착공하지 뭐 그다음 재임 기간 내내 티스푼으로 공사해가지고 우리 당장 지금 상암동 옆에 있는 월드컵 대교 카타르 월드컵 대교 그러잖아요. 2002년 서울 올림픽 월드컵이 아니고 네.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월드컵이냐 뭐 20년씩 다리 놓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착공은 누가 세레머니를 했겠죠.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아. 사진도 꽝 받고. 겉도 난 했어. 그러고 이제 예산은 예를 들어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씩 줘도 추진을 하는 거니까 100년 걸리겠지. 지금 우리나라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고 박시다님 그 예전 책을 보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개통된 가능성이 높은 그래도 간선망 철도는 2개밖에 없다. 진짜 감동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신안산선. 두 번째가 저기 하남 연장되는 5호선. 그리고 하나 더 잘 힘들어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잘 된다면 진접으로 올라가는 8호선. 실제로 지금 그대로 책 나온 지 몇 년 지났지만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왜 그러냐면 재정이에요. 돈 많이 투입하면 빨리 개통되는 거고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뭐 아니고 우리가 근데 2014년부터 전체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계속 감소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 예산이 필요하니까 또 국방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뭐 돈 들어갈 때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복지 교육 관련돼 있는 예산안도 지금 뭐 돈이 부족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돈을 어디서 뺐냐면 중소기업 관련 예산, R&D, 기술개발 예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예산 이 3개를 빼서 땡땡은 적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빼서 그 돈으로 복지 예산을 한 거죠. 뭐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는 저기 국민의 뜻이었고 지지를 받은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건복지 교육 관련 예산을 많이 쓰겠다. 그 혜택을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건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가지고 서울의 면적을 확장시켜 주던가. 좀 판교는 서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집값이랑 똑같잖아요. 서울이죠. 그리고 판교에서 역에서 딱 타면 13분 만에 강남역 도착하잖아요. 물론 이제 잡고 있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표정속도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빨라요. 사실 저는 GTX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당선이. 광교도 서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속하게 서울로 데려다 주는다는 건 서울이에요 이미. 그러면 서울에 몰려들 주택 수요들을 거기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시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오피스텔을 뭐 전환하든 빌라를 전환하든 미분양 주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멀리 이미 택지는 시 외곽에 다 개발돼 있잖아요. 양주옥정 예를 들어서 인천 검단 동탄2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신도시에 땅을 지을 수 있는 평지 이미 도시기반 시설이 있는 곳에 급행철도를 빨리 깔아주면 그것도 주택 공급 확대인데 지금 GTX-A 지금 진도율이 4%? 대략 한 2040년쯤 개통 내겠더라고요. 2040년이요? 2050년인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저기 일산 쪽에 사시는데 네. 참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용을 못 하시겠다. 하시겠죠.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show me the money.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이걸 믿어주겠는데 저는 별로 그게 진정성, 그러니까 실현성 또는 가시성 뭐 다 좋아요. 아무튼 돈을 좀 예산을 내년 예산의 투입이 뭐 몇십 조, 향후 5년간 몇백 조, 딱 예산이 잡히고 계획이 다 들어가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판단이 어렵고 그냥 고생하셨다. 근데 잘 모르겠다가 답이 돼버렸습니다. GTX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GTX가 나오면 좀 집값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GTX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가능하죠. 동탄2 보세요. SRT 타면 15분이면 수서에 오잖아요. 좋아요. 동탄역에 걸어갈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10억 넘잖아요. 몰랐죠. 예, 저도 임장 갔다가 진짜 놀랐습니다. 참고로 그 임장 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2년 전에 저는 원망하고 있고요. 2018년 초에 갔었거든요. 그게 그쵸 17년 입주니까. 예, 그래서 입주할 때 가잖아요. 원래 한번. 임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빨리 평택도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평택 간다 그러면서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도 몇 안 되는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입주당 착공이랑 분양이 이루어지는 신도시들이잖아요. 네. 지금이야 뭐 멀어 보이죠.
근데 저기 SRT 타면 진짜 30분 컷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SRT 또는 GTX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했는데 부정적 면을 이제 할게요. 네. 대부분의 역 근처가 H-R예요. H-R가 뭐죠? 예, 휴먼시아라고요. 아, 예, 이게 진짜 맞아. 답답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건설 계획이나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다 건설해요. 무슨 뭐 판교역 딱 내리면 주변에 쫙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아파트인데 하나인가 두 개 빼고 전부 휴먼시아예요. 저는 워낙 요새 판교를 자주 가거든요. 제가 애용하는 스튜디오가 판교에 있어서 쭉 가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 좋은 자리에 판교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이내에 아무튼 주복 좀 입고 대부분 휴먼시아예요. 뭐 마음은 이해하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구매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역 근처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고 거기를 저밀도 전원 개발을 하자. 녹색 친환경 도시 개발하자. 굉장히 그 도시에 사는 분은 좋죠. 그런데 그거 왜 개발해요? 라는 그러니까 미시와 고시가 헷갈려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최대 문제는 그러니까 GTX 여기 들어선다. 그 근처에 그래 고밀도 스마트 시티를 컴팩트 시티를 쫙 만들어서 도보 5분 10분 안에 10만 가구 들어와 있다.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야, GTX 여기 들어가는데 SRT 여기 들어가는데 도보 5분 10분 이내에 자전거 타고 10분 이내에 10만 가구 들어가게 딱 그렇게 건설하면 정말 컴팩트해지고 그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나 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철도가 얼마나 친환경입니까? 그러나 이미 결정됐죠.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핵심 역들 인근은 전부 다 뭡니까? 뭐 기본주택?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의 다른 표현이겠죠. 저층 저밀도 친환경 도시를 개발하고 도보로 갈 수 없는 30분 이상 떨어진 곳을 고밀도 개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었죠. 아니 저 서울의 주택난 일자리와 집 사이의 직주 근접을 원해서 지금 우리가 뭐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해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었냐. 그러면 교통망 확충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시청이든 강남역이든 여의도역이든 그죠? 이게 3대 우리나라 3대장이잖아요. 네. 판교역도 이제 넣어야 되겠다. 아무튼 간에 그런 3대장 4대장이 되는 곳에 도어투도어로 한 3, 40분 안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역에서 도보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전부 하고 신도시 외곽에 고층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못 사는 사람들, 차도 없는 사람들은 도보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차로 다니게 하는 게 도시 설계의 기본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기본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아니 저도. 그분의 기분이죠. 아 그분의 기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아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합리적인 노력이 국가 경제를 해치는 경우도 존재하죠. 네. 아니 집값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레버리지를 죄송합니다. 영끌해가지고 다 부동산을 샀다가 펑 터져. 그때는 개개인은 합리적 행동이지만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거 큰일 날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개별 도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교산이다. 아름답게 개발하면 좋지요. 교산 사람 좋겠죠. 창릉 좋겠죠. 계양 사람 좋겠죠. 왕숙 좋겠죠. 그러나 그거 왜 개발하냐고요.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거 왜 개발해요? 하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그렇죠. 결국엔 좀 난리가 났으니까 그거 완화한다고 개발하는 건데 막상 개발을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뭐 세계적인 친환경 수도를 만들겠다. 뭐 친환경 너무 뭐 또 BRT BRT가 뭔지 아시잖아요. 버스로 전용 차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세종시 한번 가보세요. 끔찍하잖아요. 2차선 도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앙선에 이중 주차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중앙정부종합청사 밑에 중앙선에 이중 주차해요, 세종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획하신 분이 자전거 도시 만들겠다고. 차로 안 다니게 도시 계획하게 해서 주차장도 없고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도시가.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는 강 따라서 되게 잘 해놨어요, 또. 예, 이렇게 저는 세종시에 세미나를 워낙 많이 갔으니까 한 10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좀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거나 해서 그 다리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아있잖아요. 네. 주로 제가 하는 부서가 뭐 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제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개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렇죠. 뭐 대학볕에 얼어 죽겠는데 우리나라 자전거가 정말 그렇게 친환경 따릉이 저도 좋게 봅니다만 그게 주류가 되기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이상론만 펼쳐서 도로를 그렇게 적게 건설하고 곳곳이 그냥
불법 주차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세종시의 현실이 그래요. 그걸 만드는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광교랑 세종시를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 나지 않으세요? 네. 광교는 SH 경기도시개발공사가 GH죠. GH가 한 거고 거기는 나라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GH 뭐 사장님이 누구냐 이런 거는 우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임대주택 위주로 해서 이런 그 상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GTX 여기 인근을 전부 저층에 친환경으로 녹색도시로 개발해주겠다. 야, 거기 사는 운 좋은 사람은 대박이겠죠. 게다가 분양 전환까지 해주면 뭐 인생이 갑자기 피는 거죠. 아니 저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정말 운이 좋은 일부인 거고 대부분의 이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 예를 들어서 소득이 7천, 8천이다.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1년 내내 최저임금 받으면서 유휴수당 받고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보면 3천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법인을 갖고 있어서 노동법 관련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둘이 풀타임으로 최저임금 받아도 6천인데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만 받으면 둘이 맞벌이 하면 바로 7천인데 뭐 신혼주택, 뭐 신혼부부 특공 뭐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정말 구리죠. 이번에 사유리 씨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성은 제 마님 다음은 저희 어머님 다음은 사유리 씨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비혼에 출산하는 거 보세요. 너무 떳떳하잖아요. 우리나라 결혼 시스템 얼마나 구려요. 저도 결혼했지만 올해 결혼 20년 차입니다. 왜 구립니까? 일단 저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예, 일단 해탈해요. 해탈. 예, 부부싸움을 전처전을 다 결혼하기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맞더라고요. 네. 일단 그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심각하게 조건을 많이 따지고 집안 간에 이 전쟁을 유발하는 제도예요. 물론 돈 많고 뭐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없는 집에 네. 저희는 흑수저들끼리 결혼했으니까 게다가 지방도 또 달라서 한 집은 전라도 한 집은 경상도였거든요. 와, 그 네, 당시에. 뭐, 예, 20년 전입니다. 와. 저는 그 동서화합의 오작교를 넣은 사람입니다. 둘 다 또, 대표하는 광역시 출신이에요. 예. 저는 그런 걸 하면서 사랑으로 극복했어요. 마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구리다라는 건 이제 다 인정하잖아요. 무슨 신혼부부 특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동거 커플 특공하면 안 돼요? 왜 꼭 그걸 신혼부부? 그 자체가 벌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나쁜 짓이에요.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결혼했다는 자체가 벌써 어퍼 클래스예요. 상류 계급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비혼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혼인 연령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데 뭐든 뭐 신혼부부 특공이네 뭐네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베네핏을 주잖아요. 이번에 뭐 청약 가천 봐도 뭐 애 둘 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애를 셋 가지고 있다. 저는 이미 상류층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점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집을 하면 로또를 뭐 5억씩 10억씩 줘요.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제도를 보여잡고서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맞추려니까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시적으로 그 도시 하나만 보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도시 자체가 개발된 배경을 생각하고서 도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버스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전용차선 얼마나 막히는지 알잖아요, 우리. 지하철로 좀 표정속도 최소 60km 정도로 달리게 해서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으로 도어투도어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좀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또 도심 근처에 백화점도 집어넣고 뭐 호텔도 집어넣고 뭐 아무튼 컴팩트 시티로 해서 고층 밀집되게 개발을 해서 특히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용이하게 철골조 아파트로 좀 잘 지어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좀 흡수도 해주고 그쪽을 새로운 어떤 저는 좀 딱 벌써 떠오르잖아요. 하남 미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좀 개발해서 꼭 서울에 살아야 되냐. 근데 인구들을 수도권 외곽으로 탈출도 시키고 이러면 사회도 좋고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경제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거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지금 3기 신도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군요. 확정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 한번 보십시오. 특히 3기 신도시 그 디자인 하시는 그 이제 리더 하시는 분이 예전에 그걸 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깝깝해지는데? 예, 저도 뭐 컨퍼런스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자녀가 더 많고 다 자녀가 되고 돈이 없으면 이제 무자녀나 뭐 한 자녀나 뭐 아니면 뭘 숨겨놨거나. 네, 좀 센가요?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에 있어서 형평성을 이렇게 좀 겉에 드러난 형평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보이는 거. 실속을 다 잃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대구 분이시냐고? 네, 그래요. 와이프는 광주 사람이고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완전. 서울서 유학하면서 만났죠. 어. 둘 다 서울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전 직장 동료예요. 애널리스트. 아니요, 저기 모 연구소 시절 제가 첫 직장이 경제연구소였는데 그 경제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유학을 갈지 뭐 취직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유학 안 가고 정말 잘했죠. 그 바로 뒤에 외환위기 터졌으니까 바로 돌아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학 갈까 취직할까 고민을 하면서 좀 피신해 있기 좋은 또는 공부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커리어 쌓기 좋은 데가 경제연구소들이 그때는 특히 경제연구소가 좀 그런 기능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래 취직을 해야지 하고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옮기려고 그러던 차에 신입으로 들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쉬했죠. 사내 연애를 하셨군요. 예, 사내 연애를 했는데 이제 바로 와이프랑은 몇 달 같이 안 다니고 바로 이제 저는 여의도로 옮겼으니까 그때 인연이 돼서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광주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사투리를 안 쓰니까. 집안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뭘 물어요, 그걸 저는 홍춘욱 박사님 정도면 그냥 그때는 집도 절도 없는 진짜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세검정에서 자취했어요. 세검정. 네, 그 상명여대 앞에 네. 그 가파른 오르막에 있는 빌라에서 부암동 넘어. 정말 돈이 없었고요. 그때도 또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에 올라와서 노가다나 과외하면서 학비 대고 살다가 대학원도 갈 때도 다들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고 그렇게 빨리 취직해서 복량해야지 무슨 대학원이야 막 그런 이야기 들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다 혼자 자력으로 할게요라고 뻥치고 사실은 그러진 못했고요. 그때도 등록금은 정말 비쌌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서 삼양동 지금 SK 북한산 시티 거기도 자취 오래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롯데캐슬 들어온 수색 거기에 반지하에서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세검정 아까 이야기했었던 풍치지구라 올라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저는. 겨울은 줄을 잡고 내려오지 않으면 저 밑에 버스 정류장까지 100m 미끄러지는 그 동네에 꽤 오래 살았죠. 그러니 반대가 있었죠, 당연히. 진짜 자수성가. 운이 좋았죠. 바로 그 뒤에 주식시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몸값이 갑자기 치솟아서 다행히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결혼 못했다니까요. 연애만 하고 있었지 저도 허들을 못 놓고 있다가 2000년 그 정보통신 거품에 정말 애널리스트 몸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그때 오케이 받은 거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겠는데 저도 그렇고요. 저도 미혼이거든요. 30대. 네, 저도 30대 초에 결혼했어요. 네, 지금 완전 부동산 집값 이거 보면서 진짜 좌절 하시는 청년분들도 있으세요. 좀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다음에 사이클 또 옵니다. 다음 버스가 온다. 네,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를 27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면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까지 제가 굉장히 안티가 많잖아요. 부동산 오른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안티가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사라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놓쳤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묶음으로 오른다. 서울이 아직도 3억짜리가 있어? 사. 아니 그게 나올런지 뭔지 용적률이 350% 400%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전에 여기 축대가 무너졌는지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고개의 아파트죠. 아무튼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너무나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는 갑니다. 2006년에서 8년 사이 2년 더 갔고요. 87, 88, 89도 3년 갔어요. 동의합니다. 생각보다 버블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거품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급등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하는데 꼭 그때 사야만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점에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정부 정책으로 양도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 대상 지역은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단타를 불가능하고 지금 사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기를 볼 텐데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새 올해는 거의 제가 전환했잖아요. 주식 전도사로. 올해 썼던 책 디플레 전쟁에 보시면 주식이 유망하다. 네. 5 종류의 유망 테마 이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이 더 좋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은 너무나 세금이 세기 때문에 메모에 해보셨잖아요. 네. 야, 이건 뭐야? 이거 완전 나라가 만드는 세금 거두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주거 안정 이런 게 아니라 세금 수출 시스템이 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캐시카우.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돼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 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사야 되겠어 하고 빨리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그 뒤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모르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 2년은 더 갈 수 있다. 동의하는데 팔려고 볼 때 뭐 세금이나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자산의 평가액이었지 실현 수익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부가액일 수도 있겠다. 장부가는 기분 좋죠. 요새 인테리어 보세요. 뭐 업계 난리 났잖아요. 지난 9월 달 전체 우리나라 가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 잘 사는 분들 특히 임대 줬다가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막 그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 코로나 때문에도 막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기사도 나왔었어. 우리의 그 몸은 이제 소파의 한 부분이 됐는데요. 좋은 소파를 사야죠,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부자도 많고 세상에 부자도 많고 또 뭐냐 여력 갖고 계신 분들도 세상에 되게 많은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었는데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7, 88, 89 또 2006, 2007, 2008 그리고 이번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3년이 이제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오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여력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요 정도면 돼 하고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라는 말에는 이미 좀 약간의 그 다급함과 그렇죠. 묻지마 투자가 껴있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여력되는데 안 샀던 분. 그런 분들이 제일 이제 괴로워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자기 돈으로 전세 사셨던 분들은 다 여력이 있으셨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 안 하고 샀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세가 앞으로 폭등할 거라 영끌해도 못 사시거나 도저히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아파트 못 산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겨가잖아요. 자꾸 외곽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유동성 장세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투자할 때를. 제로금리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될 걸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유동성 장세라는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깔려있냐면요.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장세라는 뜻이에요. 그건 비겁한 설명인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기꾼들이 만든 장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해석은 반대로 그냥 저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 구입에 따르는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입 가능한 사람들이 차입을 해서 부동산을 사려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유동성 장세라는 건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비아냥이 깔려있는 저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용어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저희들이 유동성 장세 그러면 곧 끝난다라는 판단이 뒤에 전략가들 말에 숨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잠깐 또 약간 이야기를 더해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냐 하면 2, 3년 내에는 못 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70%예요. 설비의 30%가 놀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금리가 인하를 하려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하는. 그래서 어정쩡한 0.5%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리잖아요. 딴 나라가 다 제로금리인데 왜 우린 0.5%예요? 이렇게 물으면 더 인하하고 싶었고 또 사실 경제 여건만 보면 무조건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난 4년간 저는 내내 매수하자 그렇게 외치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저는 모르는 장이다. 이제 모른다. 예, 그래서 유동성장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사자 그랬으면 나도 이제 역할 다 했고 팔라는 말은 또 못하는 게 버블은 예상보다 더 갈 수도 있고 급등장은 예상보다 더 가는 게 항상 우리가 본 현실이었으니까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팔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살려면 잘 따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제는 정말 겁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저는 달러 사자 쪽에 이제. 달러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네, 환율 너무 행복해요. 1,1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250원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무려 150원이 낮아요. 이거는 뭐 달러의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좀 사서 뭐 달러 자산으로 저는 미국 부동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 미국의 구매 여력 지수 보면 역사상 가장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은 구매 여력 지수로 보면 2005년 이후 최고치죠, 지금.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뭐냐면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당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어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DSR이죠, DSR. DSR, 평균적인 국민들의 DSR을 측정한 건데 한 25% 정도면 적정 보고 40 넘어가면 위기 이렇게 보거든요. 경계 정도.
50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기준은 거의 40에 근접해 가고 있죠. 30은 상반기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비해 미국은 뭐 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지금? 폭락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이 고점에서 30%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하긴 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한 40, 50%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2년 사이에 임금이 매년 3%만 올라도 30, 40%, 40, 50%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옛날보다 올라갔는데 집값은 그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니까 거기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금리 지금 미국도 모기지금리 3%거든요. 30년 만기 모기지금리가 3%가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뜨겁죠. 물론 이제 못 내는 저가 부동산 쪽에서 특히 월세 못 내시는 분들의 연체 문제 리스크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나라나 다 겪는 저소득층들 분들의 어떤 급박한 어려움은 재정정책으로 푸는 거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의 매력이라든가 또 배당 수익률 이런 거 보면 미국의 그 모기지 쪽, 부동산 쪽 리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리츠가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박미 가수처럼 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거고 그거는 뭐 저희가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그 책 보고 재밌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반인이 못하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제도가 리츠라는 좋은 제도가 생겼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꼭 뭐 한국 부동산 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저평가된 거 사면 되는 거죠. 꼭 뭐 가는 것도 사야 되나요? 물론 더 가면 좋죠.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이제 더 갈 것 같긴 한데 너 그러면 올해 살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미국 금리도 우리나라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압도적으로 미국 금리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미국 금리는 뭐 1%가 안 되니까 양쪽 완화해서 금리가 오르기만 하면 미 연준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니까 금리가 오를 수가 없죠. 올라봐야 제한적이죠. 근데 그게 최소한 미국도 파월 의장 임기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뭐 금리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오르고 특히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불이 붙은 게 뭐 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계속 저는 일본 리츠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뭐 일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올해도 엄청 올라서 이제는 미국 리츠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적폐분들이 주 구독자이시거든요. 미국 리츠로 갑시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2023년이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세타리스 파리부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그럼 다음번 고점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주기라는 게 10에서 1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점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89년 또 2006년 25년 17년이군요. 그리고 네. 거기다 17 더하면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산수죠. 뭐 과거와 같은 주기로 보면 2000년대 2020년대 중반인데 중반에서 빨리 오면 23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때가 2022년까지는 정말 힘들어 보이니까 23년 금리 인상을 만약에 본다면 또 23년. 이제 세 번째가 정말 기대는 안 하지만 신도시 예전에 그 2기 신도시 제일 빨리 개발 시작해서 입주가 가장 빨랐던 게 판교인데 5년 만에 입주했거든요. 와. 시범단지. 아. 예. 뭐 알잖아요. 그냥 그 완전히 그냥 개발하는 그 벌판 안에 그냥 허하게 이렇게 하나 하는 게 네. 시범단지가 좋죠, 원래. 살 거면 시범단지 사라고 그렇죠. 원래 좋은 자리를 합니다. 항상 좋아요. 그래서 시범단지 입주 기준으로 5년 걸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2018년 9.13으로 발표했으니까 정말 뭐 너무너무 온 우주의 에너지가 다 도와주면 2023년 첫 입주도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중공공 임대, 8년 임대가 시작된 게 2017년 시작했으니까 2025년에 그 물량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면 그 전에 좀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23년 아니면 24년인데 그냥 뭐 빠르면이라고 전세를 붙이시니까 23년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나름 일리는 있죠. 근데 이게 다 가정이에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렇잖아요. 두 번째 정말 2기 신도시 그렇게 입주가 빠르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아니요. 그러고 아니죠. 중공공 임대 8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신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분들이 또 이익 났다고 다 파실 거냐. 그것도 그때 대안이 있어야 파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다 가정을 한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 23년 이러면 재밌잖아요. 딱 꽂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분이 질문하신 거에 빠르면 23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진짜 고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엔드를 3개 하면 고를 수 있다라는 필터를 거로. 딱딱딱 걸고
그러면 전망이 가능하죠. 뭐 금리 인상이 23년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예, 금리 인상할 때 좀 흔들리니까. 또 그때 뭐 준공공 임대 8년 다 돼가는데 그 전에 앞두고 그 매물을 앞두고 좀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엔드 조건을 다 넣으면 23년. 그게 아니라면 그 뒤가 될 텐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이건 아트의 영역이죠. 예술의 영역이지 뭐 이게 무슨 이코노미스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 올해 역병이 돌아서 세계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30만 명 이상 죽고 세계 경제가 성장률 마이너스 4% 난다라고 작년 11월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놈 주지 말겠어요? 그렇죠. 그냥 경제 전망이라는 건 전제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너 몇 년 몇 프로라고 했지 하고서 공격하면 뭐 저희는 아유 죄인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표현이 뭐 아주 편하게 하자면 이런 조건이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2, 3년 뒤에 고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가격 면수 면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봐주세요. 매물이 좀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예, 저도요. 법인, 다주택자.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좀 있어요, 매물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출구를 열어주면 절세가 가장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랑 내년 시장의 차이를 뭐로 보냐 하면 올해까지 상반기 정도까지는 고가 시장이 좀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질적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제 양적 시장이다. 대중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매물들은 사실 차익이 많이 나니까 나오잖아요. 차익이 수억 되니까 절세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물들은 좀 좋은 매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고가 부동산들이 조정받을 수 있거나 또는 못 오를 수 있다. 덜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유발된 풍선 효과 장세니까 가격의 상승률은 사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정부에서. 정부에게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부동산 정책.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예, 돈을 좀 내년 예산을 집행하세요. 이걸 실현시키세요. 돈을 쓰면 다 돼요. 돈을 쓰면 귀신도 부린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49,000억, 수도권 24,000원 아니라 10만 원 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몇십조 드리면 돼요. 물론 이제 눈먼 돈으로 돈을 벌겠지만 네. 그것도 국민 아닌가요? 돈을 집행하면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복지 예산도 써야 되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고민할 게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될 때가 너무나 많고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그동안 SOC 예산도 깎고 기업의 R&D 예산도 깎고 중소기업 관련되는 지원 대책들도 다 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에 정말 제일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딴 데 돈을 깎아서 복지 예산 깎고 교육 예산 깎고 국방 예산 깎아서 여기다 때려 놓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이랑 호텔 또 비어있는 오피스텔이랑 오피스텔 전부 다 정부가 사들여서 호당 다 2억씩 돈을 죄송합니다. 때려 박아서 그걸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다 임대해주고 그리고 3년 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미 기착공된 철도 3년 안에 다 개통 그러면 전부 개통될 역으로 다 뛰어가지 서울에 뭐로 부동산 사요? 둘 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대책을 계획만 하지 말고 돈을 쓰세요, 여기. 두 번째, BRT 이런 거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철도를 빨리 넣으세요. 그 국책 사업화해서 전부 예타 면제해서 하면 됩니다. 돈 앞에 뭐가 아무 문제 없어요. 3년 안에 다 개통돼요. 왜? 계획은 다 있잖아요. 시행 계획이 있고 뭐 지자체들이 왜 개통이 늦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역 만들어주세요. 저쪽 지역에도 역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그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정부가 딱 가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다 할 거니까 우리가 판단합니다. 당신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역 놔주세요. 설계 변경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몇 년씩 가는 거잖아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좋아해요. 뭐 후랭이님 좋아해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만난 지 며칠 됐는데 난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선 어디 예약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사실 오늘 만난 지 100일이에요 200일이에요 또는 가서 뭐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예약하기 힘든 블루리본 서베이 나와서 몇 년씩 들어갔던 맛집들 가가지고 딱 예약해가지고 쿨하게 딱 쿨렌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꼭 좋아한다 말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딴 사람 만나서도 그런 소리 할지 누가 아냐고요. 중요한 건 신호잖아요. 이게 내년에 내후년에 부동산 시장을 저는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별로 없다, 믿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23년이냐 22년이냐 고점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 시나리오를 볼 때 23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게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5년 만에 3기 신도시 입주, 거기 들어가는 서부선부터 시작해서 하남 연장선에 8호선 연장선에 7호선 연장선에 되게 많다. GTX C에 B에 B다, 그죠? 아마 이런 거를 다 5년 안에 다 개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시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보도자료만 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올해 연말에 12월 31일 정도에 예산안 나올 거예요. 보자고요. 저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쪽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시니컬한 거고. 네. 아니야. 보건복지도 너무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하고 뭐 대북 관련 예산도 중요하고 뭐 또 뭐 있죠? 중요한 거 아무튼 또 지방 교부금도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지금은 부동산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정책을 탁 쓰면 뭐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뭐 더 세금을 더 뜯어야 되는 또 건지. 올해 재정 적자 100조잖아요. 내년에 긴축 예산이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본 예산 대비는 확장. 근데 올해 추경을 덕지 4개나 붙였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결과 예산에 비하면 내년 예산은 지금 긴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편성되는데 신도시나 SOC나 다른 이런 쪽에 이거 전세형 주택이나 이런데 과연 정말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좀 보자는 거죠. 그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네. 되면서 이제 용적률도 올려주는데 이제 기부 체납이 너무 과하니까 사업 자체가 그간 완전히 용적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면 사업성 개선되니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서 좌초됐던 지역들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재건축 재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3년 전에 해결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재초안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7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축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부터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또 작년부터 재건축 연한 강화, 안전진단 강화해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 공급이 감소하게 된 것인데 이게 대규모로 나오려면 결국 제 생각에 내년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셔야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뭐 계획을 짜야 될 문제지 이거 가지고 지금 될까. 그래서 현재 이미 사업이 많이 추진됐고 이미 본 궤도에 오른 사업들은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 저는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막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저는 정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뭐 넘어야 되는 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대는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 현재의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확 풀어서 막 적극적으로 짓는 거죠, 막. 그러면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인프라가 문제긴 하겠지만. 리센트레 입주할 때 리센트레 리까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거기 한 2만 가구 들어올 때가 부동산 잡혔잖아요. 송파 잠실 일대가 네. 한강변이 부동산 그렇죠. 아파트 신축의 숲으로 뒤덮였던 그 다 입주 시기 보면 7, 8, 9잖아요. 그러자마자 부동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입지에 좋은 입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고점 신호죠. 근데 뭐 다 막아놨으니 은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실주고 5단지. 근데 보면 뭐 정말 좋은 자리잖아요. 정말 최고의 좋아요. 자리인데 정말 좋아요. 그런 최고의 자리들이 저렇게 늙어가는 아파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너무나 정책이 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올바른 면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을 남겨서 이게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냥 아파트 한 동을 남겨서 이걸 뭐 서울 아파트 시민들이 예전에 살았던 공간으로 보존하자. 해볼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시랑 거시의 충돌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밑에서 보면 아름답고 좋은 도시, 아름답고 좋은 아파트 만드는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 개개인의 이상 추구가 결국은 전체 서울의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이 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또 미시적으로 보면 좋은 단지, 또 역사의 어떤 한 풍경을 남기고 싶은 뭐 의도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이 난국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반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올해가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7, 8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회복 중이군요. 예, 회복도 굉장히 가파른 회복입니다. V자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V자 회복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부 우상향이에요. 아니
미국에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 나는데 주가가 왜 오르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봄에 4만 명 확진자가 날 때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돌아가신 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진자 수가 4배 이상, 5배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결국 뭘 의미하죠? 이게 무서운 병에서 공포스러운 질병에서 잘 대응하고 노력하면 그냥 목숨의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후유증이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아직. 뭐 후각이 미각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니까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서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병 뭐 우습게 알기 시작한 거고요. 거기다 백신도 나온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면 일단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용선 가격입니다. 배를 빌리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나기 시작했잖아요. 10월은 잠깐 마이너스 났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 2자릿수 증가를 예상합니다. 그럼 뭐 경기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원래 수출 좋아지면 경기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이 좋다니까요. 아니, 다만 한국 주식만 사지 말자고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은요, 구린 주식이 너무 많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대주주가 뭐 발표 나기 전에 팔아치우고 뭐 증자해가지고 봤더니 막 이상한 사모펀드 투자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주가 조금만 오르면 막 갑자기 IPO 쏟아져가지고 그냥 공모주 참가했던 분들이야 돈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네. 그날 상장되는 날 더블의 상한가, 따상에 사셨던 분들 막 물리고 그러면서 막 우리 사주 갖고 계시는 직원분들 다 퇴사해서 우르르 팔고 퇴사하고 구려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이 부동산보다 훨씬 구린 게 한국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도 좋은 회사 사자라는 거고 저는 특히 아까 이야기한 수출이 좋아지니까 수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사자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왜 한국 주식만 좋아해야 되냐. 우리보다 훨씬 더 투명성도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매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저항감이 센데 네. 미국 보세요. 뭐 루이싱 커피 기억 안 나세요? 중국의 커피 회사였는데 스타벅스를 막 따라잡네 그러면서 국일승천의 기세로 성장하던 회사였는데 회계분식 밝혀지고 공매도 세력한테 당해서 상장 폐지됐잖아요. 또 지금 뭐 수소 트럭 회사인 니땡땡도 막 공방전 중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요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 안 좋아요라고 보고서 쓰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다 알아가지고요 그 애널리스트한테 전화가 쏟아지고 막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서를 쓰는 거는 너무너무 자기 삶이 고단해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장님이 뭐 발표 나기 전에 팔고 꼭 인보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그죠? 더 나가서 뭐 증자해가지고 그 피 같은 고객 돈, 주주들 돈 가지고서 이상한 데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때요? 불투명하다고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주식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을 사야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글로벌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디플레 전쟁에서 5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꼭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좋은 회사인 거고 또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테슬라도 거기에 뭐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완전히 다 사람들 갖다가 집어넣고 있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물망 속에 인간을 촘촘히 가둬둬서 거기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주식들은 불황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에 회복 과정도 빠르고 두 번째 독점력 가진 기업들 특허라든가 로열티를 받으면서 우리 이번에 백화점에서 재밌는 풍경 봤잖아요. 샤넬런 기억 안 나세요? 야, 이 불황의 가격을 인상해. 야 진짜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고 싫어하죠. 샤넬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있나요? 있나요? 저는 정말 싫어요. 왜 상장도 안 돼 있잖아요. 정말 그런 회사 정말 싫어요. 그러나 상장돼 있었다면 저는 최고 사랑하는 주식은 샤넬 INC거든요. 그렇죠. 왜? 불황의 가격 올리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애플 봐요. 나올 때마다 솔직히 뭐 달라지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 이쁜 건 인정하지만 가격 계속 올리잖아. 근데도 줄 서서 사잖아. 트래픽에 다 깨지고 줄 서잖아요. 이 코로나 불황에 줄 서잖아. 그런 거 사라고요, 좀. 독점력 있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예, 감사합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있죠. 우리나라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몇 개 없는 것 같다, 진짜. 저기 뭐, 카카오 캐릭터들 정도? 아무튼 간에, 피치 좋아합니다. 피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이 뭐냐 하면, 가격을 불황에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회사가. 세 번째, 슈퍼 디비던드 스탁. 그러니까 막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상관없이 30년, 40년 동안 전기 대비 배당금 인상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PG라고요.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입니다. 티커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슈퍼 디비던드 스탁이라고 해서 정말 초배당 귀족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요, 이런 회사가. 제가 삼성전자를 왜 좋아하냐면 분기 배당해줘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분기별마다 탁탁 현금 꽂아주는 그런 회사가 정말 우리한테 좋은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뭐 배당을 주는 회사도 드물지만 꾸준히 인상해주는 것도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 회사들 좀 사자. 네 번째는 어떤 회사냐면 가격을 저렴하게 고객을 받드는 회사. 무슨 말이냐면 생산 능력이, 생산 기술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생산 기술과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불황이 왔어? 제가 가격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불황이 왔어요? 제가 가격을 인하해드리겠습니다. 라며 불황이 올 때마다 점유율을 올리는 회사들. 딱 삼성전자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적기에 가격을 인하 계속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진짜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은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뭐 SAP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주식 시장에서만 딱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래도 일본 주식들 중에서도 와, 이런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되는 게 소재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알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가격을 또 봐야 되겠죠. 이런 종류의 기업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살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사자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사례 되게 많지만 로열티 특허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나라는 보지 말고 세계적으로 보자. 참고로 제가 하나 잠깐 이야기하자면 지난 3월에 파이자 주가 한번 보세요. 이번에 백신 개발한 파이자. 네. 예,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거기입니다. 30% 이상 폭락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30% 이상 폭락. 존슨앤존슨 30% 이상 폭락했어요. 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포토샵 개발해주는 어도비. 예, 거기도 뭐 폭락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에 다 해당되는 기업들이죠. 네트워크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그런 회사를 사면 되는 거죠. 그게 꼭 국내냐 해외냐가 뭐가 중요해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면 그건 이익 대비 베이스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 시장은 여전히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특히 달러 표시되어 있는 해외 주식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센 것 같아요. 아니 사고 싶은 회사가 되게 많지 않냐는 거죠. 꼭 하나를 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이걸 하나만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기업들 한 10개 깔아 사면 그러니까 쭉 이렇게 바닥에 깔아서 사면 뭐 한두 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위상을 잃어버리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그중에 하나만 10배그가 터지면 우리 빨리 은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업들 중에 어도비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도비 정말 좋죠. 어이 뭐야 이거 완전히 나쁜 놈. 완전 진짜 정말 나쁜 회사죠. 아 진짜 맨날 가격 올리고 깡패다 말이야. 진짜 깡패다. 업데이트하고 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구독제로 바꾸고 나서. 아이고 저기 프리미어 보세요. 프리미어. 우리가 프리미어 안 쓸 수 있어요? 우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안 쓸 수 있어요? 아 진짜 포토샵. 주주로는 최고의 기업인데 우리 소비자는 완전 호객님이에요. 그렇죠. 국가에 한정 짓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저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럽의 유니레버 이런 회사도 굉장히 좋잖아요. 바이엘도 굉장히 좋고 에스트로제네카도 좋고 그러면서 존슨앤존슨도 좋은 거고 SAP도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어떤 회사를 하나 한정 짓고 하는 거는 대단히 리스크 있다. 더 나가서 지금 환율이 올해 연초에 1,300원인데 지금 1,100원이다. 200원 빠졌는데 여기서 100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맨날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라 그러면서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향후 수년을 놓고 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연평균 주가가 우리 1,200원대인데 그거보다 100원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지금 환율이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그건 뭐 환율의 방향성 예측해서 돈을 버는 거 한 번이라도 성공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안 되던데.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동의합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해도 제가 모르는 요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20몇 년 해도 이거 하면 나 분석이 다 끝났지 싶은데 제가 놓친 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상해서 돈을 벌겠다. 참 멋있죠. 그러나 좋은 종목 잘 깔아놓고 또 환을 보다가 너무 달러가 약세면 달러를 좀 사고 너무 달러가 강세면 원화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투자하는 게 재밌지 않냐는 거죠. 저는. 2020년 버전으로요. 2030 20대 30대 중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테크트리를 타면 좀 좋을까요? 제가 20대라면 원화 자산은 안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경매 공부할 것 같아요. 그냥 5년 안에 한번 뭐 오지 않겠어요? 2019년 연초 같은. 그 2019년 연초에 우리 경매 시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 뉴타운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입주 전에 아파트 피가 8억 정도 하던 아파트였는데 2019년 3월에 그 피가 2억 얼마에 거래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9.13 효과였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저기 좋은 것만 봐서 그런 거고 여기다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그 경매 시장 때 그때 낙찰률이 80%였어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평균이. 그 10억 감정평가액인데 8억에 낙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받으신 분은 지금 대박 났겠죠.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경매 받은 꼴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뭐 20대, 30대가 돈 모아놓은 게 없는 분을 가정을 한다면 열심히 저는 외화예금 들고 또 미국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주식에 좀 투자할 수 있으면 외화예금이나 외화증권계좌 열어서 달러에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 들고 있다가 좋은 환율 왔을 때 딱 갖고 나와서 주식이 좋으면 주식 사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이 지금 관심사니까 뭐 5년이나 몇 년 뒤에 지금 뭐 그래봐야 또 30대일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됐을 때 경매 시장 계속 공부도 하고 돈도 달러를 계속 모아가지고 있다가 또 환율 한 1,300원 가면 달러를 원화로 딱 환전해가지고 경매도 좀 보고 또 주가 받았으면 주식을 보고 아무튼 저는 뭐 그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20대로 지금 돌아간다면 저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30대 이상에 좀 그래도 자산을 좀 모으고 시드머니가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좀 분산 투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미국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올해 봄이죠. 올해 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400개 지고 막 그럴 때 환율 1,300원. 달러 들고 있으면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에 한 5,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5 이렇게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면 달러를 좀 팔아서 폭락한 한국 주식 좀 사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환율 급락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우리 국내 주식 좀 팔아서 해외 주식 하는 식으로 리밸런싱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하고 비슷해지는데 국민연금이 1999년 출범해서 작년까지 만 21년 동안 연평균 주가 자산 운용 수익률이 6%대거든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그 큰 700조인가 800조 자산을 운용해서 6에서 7% 사이의 수익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에서 7% 정도로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 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막 100억, 200억짜리 부자는 죽어도 힘들어요. 그건 저기 다음 때 자녀 세대나 손자 때 계획하는 거고 우리는 좀 그래도 뭐 노후를 좀 설계할 수 있는 부자의 그 엔트리. 이번에 뭐 KB 부자 보고서 보니까 금융자산 10억이라며 엔트리가. 그러면 20억인 거잖아요. 부자들은 10대 5대5 갖고 있다며요. 네. 부동산이랑. 보면 부동산 10억에 금융자산 10억이니까 20억 대면 한국은 아무튼 끄트머리라도 부자인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높은 목표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20년 동안 복리로 그리고 원금도 계속 추가 투자를 하니까 불려가면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6, 7% 수익을 낸다. 못할 게 없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그때 주식도 빼서 부동산 사고 그러면 되죠. 한 번은 또 오니까. 아니, 폭락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 말은 조정이 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97년 같은 게 폭락인 거지. 와장창. 에이, 하우스푸어 사태 때는 그냥 잔잔하게 줄줄 흘렀지. 그걸 폭락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뭐 급매물 위주로 좀 거래돼서 가격이 변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때를 뭐 정말 심각한 폭락 사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장이 쉬었던 그리고 줄줄 흘렀던 시장인 거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97년 같은 일이 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때는 전국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뭐 웬만한 부동산들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4, 50% 빠졌다는 뜻이니까 그런 시장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또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건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자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죠. 은퇴 예정자분들. 그러면 5060.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리츠, 제가 50대잖아요. 리츠를 좋아한다니까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배당 수익률이 4, 5% 줘요. 거기다가 주식 매매 차익도 짭짤하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또 환율이 막 1,100원 깨지고 막 이럴 때 들어갔다가 또 몇 년 안에 급한 돈 아니니까 배당만 받고 계시다가 몇 년 안에 환율 또 한 1,200~300원 되면 그것도 환전해가지고 어디 은행 예금이나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또 노후 문제없이 해결되잖아요. 그런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통 건물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밸류 헤드를 할 수 있어야죠. 제가 또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자 시네케라님이 그쪽 전문이시잖아요. 네. 뭐 돈 버는 부동산에 공식이 있다. 막 그 책 쓰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분입니다.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간에 아까 아이고 빡시다님도 제가 했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빼먹은 사람이 월천 대사님이 섭섭해하겠다. 월천이 또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네. 그런 그 시네케라님이나 이런 상가, 특히 김종률님 같이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뛰어난 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얻어서 적정한 피를 해서 잘 같이 개발을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문제 없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적절한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꼬마 빌딩 사서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봐 이렇게 하시는
하시기 전에 한번 자문을 좀.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월세로 다 전환하잖아요. 나라가 이제 네. 전세가 없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네. 월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좋은 면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갭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나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월세 공급량이 앞으로 엄청 늘어나서 월세 수입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사셨던 분들 중에 제대로 분석 없이 사신 분들은 지금이야 좀 좋죠. 왜냐하면 지금은 막 임대를 못 구해서 난리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월세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왜냐하면 전환되니까 월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감안해서 봐야지 그냥 꼬마 빌딩이면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덥석하는 건 정말 안 돼요. 제 주변에 건물 샀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제 나이 또래니까 저는 50대니까 50대들 중에 건물 하나 가진 죄송합니다만 현금 흐름이 되게 꼬이신 분들 되게 많고 특히 임차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걸 몇 번 이렇게 같이 마시다 보면 그 양반이 술 먹자 그러면 안 나가게 돼요. 정말 명도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그분들이 뭐 잘 살면서 돈을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인생이 망가진 상황에서 월세를 못 내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잔인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착한 사람일수록. 건물 투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제발 좀 진해케라님도 그렇고 저 김종률님이 쓰신 그런 상가투자 또 서울휘님이 쓰신 상가투자 드디어 기억했다. 아 서울휘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쓴 그런 상가 관련 책들, 임대, 빌딩 관련 책들을 꼭 좀 읽어보시고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계산이 아니라 주변을 다니면서 정말 그 내가 지금 살려는 건물 주변에 있는 임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서 부동산 가서 돈도 좀 드리고 저는 아무튼 밸류에드 존경하는 그 개그맨이잖아요. 박명수 씨처럼 해야 된다. 밸류에드 해야 한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에드 전략이 유망하지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서 뭘 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임차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하자.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 지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다들 있군요. 건물주라고 마냥 해피한 건 아니군요. 아니 뭐 건물주도 큰 건물주가 좋은 거지. 또 밸류에드에 성공하신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을 잘 리뉴얼해서 그 들어오면 대박 나는 임차인들을 딱 집어넣으신 분들은 좋죠. 근데 우리는 엔드 조건이라는 거야. 항상 좋은 목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잘 내보내고 스벅 같은 또 무슨 뭐 병원, 약국 또 하나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 뭐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 들어오면 좋죠. 근데 뭐 은행들 전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 건물에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리츠 책은 안 쓰십니까?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아, 박사님이 쓰신 리츠 책 궁금한데. 아유 뭐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간 소개 좀 해주시고 돈의 역사 2. 돈의 역사 2. 네. 돈의 역사 1이 잘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위였죠. 예, 한때. 그래가지고 성원에 힘입어 속편을 쓸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고 진짜 저자 입장에서 시리즈 책을 쓸 수 있는 건 영광이고요. 그래서 시리즈 책을 쓸 때 보너스를 많이 집어넣은 책입니다. 돈의 역사 1에서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화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신안에서 발견됐던 보물섬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사례들 역사 속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사례가 사실은 다른 경제적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한 책이고 특히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원인과 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투자의 교양서? 약간 그렇게 좀. 입문서? 입문서? 입문서. 그러니까 좀 뭐 경제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보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책은 제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저거 나온 지 8년 됐는데. 네. 저걸 제가 읽고 이걸 봐야지 사람들이 뭐 이걸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여기다가 놨고 링크에다가도 제가 걸어놓은 건데 재밌게 봤습니다. 예, 돈 좀 굴려봅시다는 정말 공부하는 책. 제 출세작입니다. 재밌습니다. 예, 저 책 쓰고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저 책은 정말 스테디셀러가 돼서 인정. 예, 지금도 매년 뭐 꾸준히 팔려요. 인정, 그래서 인정. 저 책 덕분에 이제 저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운- 딱딱하긴 좀 한데 어려운 좀 어려워. 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 잡고 봐야 돼요. 예. 네, 각 잡고. 그래서 그 교과서 딱 꽂아놓고 있다가 궁금한 거 있을 때 꺼내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서와 교과서가 같이 지금 있네요. 취향에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좀 재밌게 잘 돼 있는 입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돈의 역사. 돈의 역사 2를 보시고 난 좀 각 잡고 공부하고 싶다. 돈 좀 굴려봅시다를 중고로 사서 보세요. 제가 개정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개정판 써야죠. 그렇죠. 2020년 코로나까지 넣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약속. 1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후랭이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또 후랭이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 더 좋은 책, 더 좋은 방송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 네, 끝. 안녕. 안녕.